안녕하세요. 성남시청 학예연구사 정은란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혹시 특별한 인생의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모두 저마다의 특별한 선생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근대 학교 제도가 생기기 이전 전통시대 스승과 제자는 더욱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학문의 길에 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난감한 지경에 놓일 때,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 지식 검색이 없었던 시절, 제자에게 궁금한 것을 알려주고 또 스승은 제자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막힌 길을 터주어 제자가 지식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호 이익도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면 모름지기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고, 스승을 만나려면 모름지기 묻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라고 학문에 있어서 스승의 중요성과 학문하는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학의 선구자가 된 성호 이익 자신은 특별히 누구의 문화에 들어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직 집안에 좋은 책들이 가득했고 형들의 자상한 가르침을 토대로 스스로 익히고 탐구하는 자득의 공부를 통해 백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스승을 두지 않았던 성호 이익이 실학의 선구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가르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호 이익의 묻 훌륭한 제자들이 곧 그에게는 스승이 되어준 것은 아닐까요? 성호 이익과 그의 제자들은 18세기 중요한 금기 남인의 학문 집단으로서 성호학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당시 성호의 문화에는 권철신, 권일신, 이벽 등 서학을 수용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선 인물들이 있었고, 이들과 달리 수남 안정복을 비롯하여 신우담, 신경준 등 서학의 확산을 우려하여 서학을 경계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서학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물꼬를 튼 분들을 성호 좌파라고 부른다면, 서학을 경계했던 분들을 성호 우파라고 합니다. 성호 우파는 서학에 대한 탄압에 휩쓸려 자칫 위기에 처할 뻔한 성호학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남의 제자인 하려 황덕기를 거쳐 성제 허전에 의해 영남으로 확산된 성호학은 일제강점기 유림들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오늘날에는 나라의 부를 크게 증진시키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는 실용과 애민정신의 뿌리가 된 것이죠. 성호 이익이라는 한 분의 스승 아래 서학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두 부류의 제자들이 동시에 존재했고, 각각 모두 우리나라 역사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존중과 개방성을 토대로 하는 성호의 학문을 대하는 자세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성호의 개방적인 성향과 몸에 배인 겸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자세는 곧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실용이라는 성호학의 핵심 사상과 직결되며 경세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친 그의 학문을 실학으로 점철되게 하였습니다. 성호 이익의 학문적 성과와 함께 그를 실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보다 그의 문화에서 많은 실학자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사강목을 지은 수남 안정복도 역시 성호의 제자로서 역사학에 큰 족적을 남긴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수남 안정복이 성호의 문화에 든 것은 35세의 늦은 나이였습니다. 수남이 성호를 찾아뵙고 처음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게 된 장면이 수남의 문집에서 함장록이라는 글에 자세히 실려져 있습니다. 함장은 스승을 달리 지칭하는 말로 스승과 제자 사이 책을 펴놓을 수 있는 한 길 정도 간격을 둔다는 뜻입니다. 수남 안정복은 25세에 현재 경기도 광주 중대동 텃골에 정착하기 전까지 충청도 제천에서 태어나 서울, 전라도 영광, 경상도 울산, 전국 각지에 걸쳐 살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수남의 경험은 수남의 주체적인 지리인식과 역사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산을 모신 경기도 광주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생활에 안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야 비로소 스승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된 것인데요. 성호를 찾아가는 수남의 여정을 추정해보면 현재 광주시 중대동에서 말을 타고 출발하여 성남 판교에서 영남로를 따라 좀 더 내려가다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더 방향을 꺾어서 수인산업도로를 거쳐서 안산 점섬, 지금 성호박물관 근처 성호의 집에 당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남의 눈에 비친 성호의 모습은 공손하신 몸가짐에 큰 키에 아름다운 수염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사람을 뚫을 듯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남은 성호를 뵙자마자 훌륭한 스승임을 곧 알아차렸고 그동안 공부하며 궁금했던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성호 역시 늦은 나이에 자신을 찾아온 수남의 질문을 들은 순간 과거만을 위한 학문이 아닌 진정한 학문의 뜻을 둘 사람임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내 마음을 열어 그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제자의 질문과 스승의 대답의 향연은 밤늦도록 이어지고 잠시 취침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도 지칠 줄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두 분의 첫 만남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함장록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저녁 식사 이야기입니다. 성호 댁에 여종이 들여온 두 분의 저녁상은 밥은 그릇에 차지 않았으며 새우젓, 나박김치 한 접시, 국 한 그릇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성호 선생은 멋쩍은 듯이 우리 집이 가난해서 반찬이 초라하여 어느 손님은 반찬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도 있다네 라고 하였는데 성호의 검소한 삶과 더불어 아그약식 앞에 오히려 인간적인 풍모를 용납하는 성호의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1746년 첫 만남 이후 1747년, 1748년, 1751년 성호와 수남이 대면한 횟수는 고작 4번입니다. 평생 4번 만난 사이가 얼마나 돈독할까 하지만은 성호이익의 문집인 성호 전집과 또 수남 안정복의 글을 모아 정리한 수남집에는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은 수십 통의 편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문집에 편지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유는 옛 큰 선비들은 자신의 글을 초본을 꼭 모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편지는 제자의 치열한 질문과 그 질문에 하나하나 빠짐없는 가르침이 담긴 자상하고 살뜰한 스승의 답변, 그리고 다시 연속되는 또 스승의 질문들, 그리고 또다시 제자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남에 대한 성호의 호칭도 깍듯했습니다. 좌하라는 존칭으로 시작하여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비로소 백순이라는 수남 안정복의 자를 불렀습니다.
수남을 대하는 스승으로서의 성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함께 학문을 하는 벗을 상대하는 즐거움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지식을 토론하고 귀한 책을 나눠보는 수남과의 교류에 대하여 이택이라는 말로 종종 그 즐거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이택은 맞닿은 두 연못이 서로의 물을 윤택하게 하듯이 벗들이 서로 도와 학문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경기도 광주 태촌에 있는 수남의 서재에 성호가 지어준 이름도 이택제입니다. 수남 역시 자신을 제자로 받아준 성호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잊지 않았고, 스승 댁에 제사가 있는 날 닭 한 마리를 보내며 살뜰히 스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닭을 받은 스승은 혹시나 벼슬길에 있는 제자가 보낸 닭을 어떻게 구했는지 물으며 청렴을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퇴계를 흠모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수남 역시 퇴계를 존숭하는 마음이 커서 성호를 찾아간 이유도 퇴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이 아무개가 퇴계의 학문을 사숙하여 강론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호를 찾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마음이 맞아 성호가 채집하여 정리해둔 퇴계의 어록들을 수남이 편집, 정리하여 마침내 이자수어라는 책으로 엮어 세상에 펼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퇴계 이황을 더욱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성호사설은 실학을 대표하는 성호의 저서입니다. 성호이익은 처음부터 백과사전으로서의 성호사설을 기획하여 집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그때그때 의문이 나거나 기록해둔 것들을 정산 이병유 등 성호의 조카들이 1차로 정리한 것이 오늘날 알려진 성호사설의 초본입니다. 성호는 성호사설 초본이 너무 방대하고 오류도 많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수남에게 책을 보내 10분의 1로 줄여 간행본 편집을 부탁하였습니다. 성호사설을 받아든 수남은 마치 보물창고에 들어온 듯하였습니다. 스승의 글을 삭제 편집하는 일은 자기가 하기에는 턱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굳고 성호의 부탁으로 마침내 3분의 1로 줄여 성호사설 유선을 엮어내었습니다. 성호사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남은 더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호사설 유선이 완성되기 전에 수남은 성호의 타계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스승의 글 앞에서 스승의 부음을 듣게 된 제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정인보를 비롯한 민족사학자들에 의하여 수남이 편집한 성호사설 유선은 드디어 간행되게 되었습니다. 성호와 수남, 스승과 제자의 작품인 성호사설 유선을 이곳 실학박물관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수남은 스승의 부음을 듣고 스승의 제문을 지은 다음 이 함장록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평소 남달리 역사의 조예가 깊었던 수남은 성호를 만난 초창기부터 제대로 된 우리나라 역사서 편찬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그런 수남을 격려하여 성호는 자신의 모든 역사적 지식과 소견을 수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수남은 성호가 보낸 편지 속에 역사에 관계된 것이라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별도로 기록하여 정리하여 두고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성호의 지도 아래 수남은 성호의 마한 정통론 등을 계승하여 동사강목이라는
세련된 강목체의 세기의 역사책을 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호에게는 수남 안정복 외에도 소남 윤동규, 조카들인 정산 이병휴, 해완 이용휴 등 각각 경학과 예학, 문학에 이름을 낸 훌륭한 제자들을 두었으며 이들과도 수남 못지않게 편지로 학문을 토론했다는 사실이 성호 문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성호는 저녁이면 동네 꼬마들을 불러놓고 글을 읽고 아이들과 쌀티밥 같은 장난 같은 시를 짓는 자상함이 넘쳤으며 닭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침이 없는 만물애가 넘치는 사랑꾼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사랑꾼의 면모는 결국 제자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는 지도로 발현되었고 제자들 모두 각자 실학의 일가를 이루도록 학문의 성취를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성호라는 스승은 아랫사람에게 묻고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불치하문의 자세를 늘 강조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즉 불치하문하시는 훌륭한 스승과 진정한 학문의 뜻을 둔 제자들의 교유는 스승과 제자 모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노 한학자께서 당신의 스승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스승은 중재 김항 선생입니다. 노 학자께서는 스승을 만나 학문의 길에 들어서고 그 스승에게 배운 한학과 선비정신이 평생에 자신을 있게 하였다며 스승과의 일화들을 이야기하시며 눈물을 내리 흘리셨습니다. 수남에게 성호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호에게도 자신의 학문을 계승하여 동사강목이라는 역사상 길이 빛나는 역사책을 저술한 수남이라는 제자가 한없이 고맙고 존경하는 마음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성호와 수남은 비록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학문의 한없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이택의 아름다운 벗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